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간으로 하루를 여는 신통방통의 윤태윤입니다. 어제 국회에서는 대정부 질문이 있었습니다. 각 부처 장관들을 국회로 불러서 국민의 대표격인 국회의원이 각종 현안에 대해서 질문하는 시간인데요. 어제는 다른 현안은 안중에 없었고 고발사주 의혹을 놓고 여야가 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게이트다, 국민의힘은 박지원 게이트다, 서로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는데 화면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대표님한테 시시콜콜 상의 드릴 일도 없고 이런 의혹 자체가 굉장히 바보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저에 대한 정치 공작을 함께 상의하고 논의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몸통으로 의심받는 윤석열 후보는 이제는 허무맹랑한 국정원장 개입설을 퍼뜨리며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고발사주를 위장한 국정원장 주도의 대선 개입, 불법 정치고 공작 사건입니다. 오로지 윤석열 죽이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정치권이 정쟁의 여기로 다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검찰당의 존재가 밝혀진 거 아닙니까? 묻지마 흑색 성급판으로 다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의혹 하나 제기하니까 정치권이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서 총공세를 줍니다. 네, 관련 내용 신문을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신문 보시죠. 자, 동아일보입니다. 윤석열 측에서는 고발 사주가 아니라 이건 제보 사주다. 그러니까 박지원 국정원장이 관여를 한 그리고 조성은 씨가 선수로 뛴 고발 사주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여권에서는 당연히 삼류 정치 소설이다, 엉터리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계속 논쟁이 될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나와 있는 고발 사주가 됐건 제보 사주가 됐건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이 일파만파로 계속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공수처가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발 사주가 됐는지 제보 사주가 됐는지는 네. 공수처가 신속하게 어제 이문 국회의원 사무실도 다시 한번 압수했다 그러니까요. 네. 압수수색했다 그러니까요. 정말 신속하고 확실한 결론을 내주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래쪽에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자, 야권에서는 또 하나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조성은 씨가 지금 언론에 제보하기 전에 박지원 국정원장에게 자료를 보여줬다, 미리 보여줬다라는 의혹이 있다라고 또 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박지원 국정원장은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내가 바보야? 왜 그런 짓을 하겠느냐라고 선을 딱 긋는데 수사를 진행 중이니까 진행 중인 상황 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신문 옆에 있는 서울신문 보시면 윤 캠프 여권 고발 사주 맞고소전이 시작됐습니다. 자, 윤 캠프 측에서는 어제 저희도 방송 중에 말씀드렸지만 11시에 공수처에 찾아가서 지금 박지원 국정원장 그리고 조성은 씨 그리고 또 한 명의 성명 불산자까지 포함해서 3명에 대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강욱, 황희석 지금 고발장 그 고발 사주 의혹의 피고발인으로 이름이 적혀 있는 최강욱, 황희석 두 사람은 또 윤 총장의 직권 남용으로 또 고발을 했다는 점, 그래서 맞고소전이 시작됐다는 것까지 일단 신문으로 훑어봤고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조성은 씨가 매체 측이 처음 보도한 9월 2일은 원장님이나 박지원 국정원장이나 자기가 원했거나 또 배려받아서 상의한 날짜가 아니다라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정원장과 정치공작을 공모했음을 사실상 자백한 것이라고 총공세를 펼쳤습니다. 그 모습 좀 더 보겠습니다. 이 사건 제보자 조성은 씨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실 9월 2일이라는 날짜는 우리 원장님이나 저가 원했던 거나 배려받아서 상의했던 날짜가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 원장님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예, 맥락으로 보면 국정원장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조성은 씨 발언을 보면 이 사건은 명백한 국정원의 정치 개입이자 국정원의 공작 게이트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에 의한 고발 사주가 아니라 박지원에 의한 정치 공작 사주다. 이렇게 규정 지어도 무리가 없겠죠. 제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뭐라고 답변을 하겠습니까? 그래 조성은 씨가 자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뉴스 인터뷰에서 자백을 했고 실토를 했지 않습니까? 박지원 원장이 원래 좀 음습하고 음흉한 그런 이미지가 있지만은 이런 식의 노골적인 정치 개입을 하고
정치 공작을 해서 되겠습니까? 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워낙 의원님이 가정을 해서 말씀하시니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자, 지금 프레임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고발 사주냐, 제보 사주냐, 그리고 윤석열 게이트냐, 박지원 게이트냐 여러 가지 이제 여야 지금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프레임 공격을 서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박지원 게이트라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 저게 두 가지잖아요. 네. 첫 번째 이른바 이제 고발사주 의혹이 있는 것이고 이 고발사주 의혹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국정원장이 개입했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 건데 사실은 이제 윤석열 캠프 측에서는 반격의 카드를 하나 이제 그렇죠. 지금 그 들어 이제 잡은 셈이 됐는데 그것이 이제 일단 8월 11일 날 그 박지원 원장하고 이 조성은 씨가 만난 게 확인이 되면서 이제 증폭되고 네. 거기다 또 추가로 이제 8월 10일 그 전후로 해서 집중적으로 이 조성은 씨가 화면을 캡처한 게 드러났잖아요. 네. 이렇게 본다면 결국은 이게 굉장한 근거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본질적인 부분을 이게 완전히 덮어버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어차피 여야의 똑같은 서로 이렇게 맞대결되는 그런 프레임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 장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전개되면은 양당, 그러니까 양자 간 지지층 결집만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실을 이제 공수처가 물론 수사를 해서 나오겠지만 이 과정에서 스스로 이제 민주당 진영과 국민의힘 진영 지지자들은 보고 싶은 것과 믿고 싶은 것만 취사 선택해서 믿게 되는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 두 사안 자체는 어찌 보면 진실에 가까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고발장 자체가 어쨌든 존재해서 배달됐던 건 사실이고 전달됐던 건 사실이고 국정원장과 조성은 씨가 만난 것도 사실이라면은 각자의 사실이 존재하는 한 각자의 지지층들은 이것을 자기들이 믿고 싶은 것으로만 해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수처가 저는 정말 엄정하게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지금 수사를 하는 검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밖에서 의구심이 없도록 좀 보다 더 중립적인 인사로 저는 교체하는 게 마땅하다고 봐요. 그렇게 해서 결과를 내야만 양쪽의 지지자들 혹은 국민들이 그나마 객관적 중립성을 가지고 좀 받아들일 수 있지. 이렇지 않는다면 전 만일 공수처가 수사 결과를 내더라도 이거는 양쪽이 보고 싶은 대로만 해석하는 아주 그런 편향성의 문제로 남을 수가 있겠다. 그런 우려가 됩니다, 사실. 저는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입장이 완전 다른 두 사건도 존재하지만 점점 더 드러나고 있는 분명한 사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뭐냐면 손준성 검사가 네. 당시 4월 3일 날 김웅 의원 당시에는 후보에게 무언가를 전달했다고 한 제보자가 등장했고 네. 거기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증거까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전히 이것도 의혹인 상태지만 이것이 점점 더 사실로 확인되고 있어서 그렇다고 하면 고발 사주 자체는 이미 사실로 입증되어 가는 것 같고 근데 그것이 윤석열 전 총장과 연결되는가는 아직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지금 확인돼 가고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좀 분리해서 논쟁해야 사실은 시민들 입장에서도 충분한 정보를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대변인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혹시 이게 정확하게 압수영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날 그 김웅 의원실에 이제 압수수색을 들어갈 때 압수수색하면 그 압수수색하는 요지를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네. 그 이야기를 하는 걸 김웅 의원이 크게 그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바깥에서 이렇게 녹음된 녹취록 비슷한 게 이제 우리 언론에 다 나왔잖아요. 그때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손준성이가 누구를 시켜서 만들어진 그러니까 이게 손준성 검사가 직접 한 게 아니라 손준성 검사가 또 다른 검사에게 시켜서 했다는 말이 만약에 맞다면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공모의 주체가 김웅 의원과 손준성 검사가 공모했다는 그 정도의 어떤 압수수색 영장이라면 사실 윤석열 지금 국민의힘 예비 후보에는 전혀 지금 사실은 드러나는 부분이 없는데 그 부분을 지금 피의자로 지금 이렇게 같이 수사를 하는 입장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좀 이야기를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작성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거기에 어디까지 개입이 돼 있는지 이 부분은 지금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 이야기는 저희도 잠시 뒤에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고 박지원 원장의 개입 의혹 이 부분을 조금 더 저희가 좀 깊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이 개입 의혹으로 인해서 여야 갈등이 더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지도부는 제보자 조성은 씨가 박 원장을 만나기 전후로 김웅 의원과의 이 텔레그램 대화방 내용 캡처 등의 방법으로 어쨌든 굉장히 그 시기가 집중돼서
캡처를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박지원 원장 관련 의혹을 더 강하게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목소리 듣겠습니다. 박지원 국정원장이 8월 10일에 서울 모 호텔에서 제보자를 만났다고 하는데 공교롭게도 8월 10일과 8월 12일에 휴대폰에서 캡처된 메시지들이 언론에 공개되었고 이것들이 야권의 대선 후보와 야권 인사들을 공격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박지원 국정원장이 모종의 코칭을 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조 씨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 사건이 첫 보도된 9월 2일은 우리 원장님이나 내가 원했던 날짜가 아니라는 회개망측한 발언을 했습니다. 박지원 원장이 이 사건에 깊숙이 개입되어 있음을 자백한 것입니다. 이 제보자는 2021년 7월 21일 인터넷 매체인 뉴스버스에 처음 제보했다고 합니다. 그 뒤로 약 한 달 넘어서 보도가 됩니다. 이렇게 뒤늦게 보도한 이유는 정치 공작으로 시기를 기다린 것일까요? 아니면 순수하게 취재를 위해서일까요? 정치 공작이 개입되었을까요? 자, 그리고 오늘 아침 중앙일보를 보면요. 실제로 조성은 씨가 박지원 원장을 만나기 전날인 8월 10일 오후 10시 무렵, 지금 화면 보시면 깔끔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8월 11일에 박지원 국정원장을 만났습니다. 만나기 전날 8월 10일 오후 10시쯤에 모두 144건의 이 캡처 및 다운로드한 것 중에서 이날 집중돼서 106건이나 8월 10일 박 원장을 만나기 전에 했다. 그리고 박 원장을 만나고 난 이후에도 2건을 더 추가적으로 캡처를 했다라고 지금 일단 공개가 됐습니다.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박지원 국정원장이 혹시 뭔가를 코치해주거나 뭐 좀 알려준 건 아닌가. 그리고 박지원 국정원장에게 얘기하기 위해서 전날 급하게 많은 양의 어떤 자료들을 캡처하고 다운로드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들이 지금 야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조 씨가 확보했다는 그 텔레그램 대화방 3분의 2 이상의 캡처 또는 다운로드 작업이 어쨌든 시기상으로 보면은 만남 전후로 이루어진 건 방금 화면으로도 보여드렸고, 그래서 야당은 더 나아가서 이 캡처 사진이 직접 박지원 원장에게 전달됐다라는 주장도 추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의 목소리 듣겠습니다. 제가 또 하나 제보 받았거든요. 박지원 원장과 아주 가까웠던 측근 전직 의원인데 조성은 씨가 이 사건 관련 자료를 보도 전에 박지원 국정원장에게 사전에 보내줬다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저는 전혀 그럼 전문입니다만. 또 윤석열 후보가 고발 사주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했던 지난 9월 8일 저녁에도 둘이 또 만났다. 이런 제보가 있습니다. 호텔 32층 동 그 국정원장 안가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만. 네. 조성은 씨가 국정원장 공간에도 드나들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런 잦은 만남을 했다는 자체가 과연 적절한 처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정원장님께서 판단이 있으셨겠지만, 제가 뭐라고 그런 사적인 만남에까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국정원장. 자, 이 의혹을 두고 조성은 씨는 뉴스버스 측이 압박을 해왔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에 추가 캡처를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박지원 원장을 논란에 휩싸이게 해서 송구하다는 입장까지 밝혔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뉴스버스 측이 고발장을 달라고 압박을 해와서 불안한 마음에 추가적으로 캡처를 했다. 그리고 박지원 원장 만난 날짜와는 캡처한 것이 공교롭게 앞뒤로 있긴 하지만 의미가 없다,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제가 진실에 맞서는 바람에 사람 좋아하고 정 많고 중차대한 국정 직책을 맡은 분을 지금 논란에 휩싸이게 해서 굉장히 송구하다라고 입장 밝혔습니다. 그리고 윤 전 총장을 향해서는 당당하다면 숨지 말고 객관적 사실을 입증하라고 하길래 숨지 않고 사실에 대해서 밝혀왔을 뿐 아무런 의도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미 사건은 묻힐 수 없고 진실은 드러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참 공교롭지만 어쨌든 만나는 날 전후로 캡처와 다운로드가 굉장히 집중됐다는 부분, 이 사건의 본질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정치 공작이냐 아니냐 이런 말들이 참 많기 때문에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언제부터 공작이 이루어졌느냐 하는 시점과도 저런 것들이 관련이 있어요. 처음 기획 단계부터 있었다. 이렇게 이제 윤 캠프에서는 주장할 수도 있는 그런 대목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8월 11일 그 만남 전후로 저렇게 집중적인 캡처 및 다운로드가 있었다는 얘기는 결국 왜 그러냐면 보통의 경우에 조성은 씨 주장대로 네. 정말 뉴스버스 측의 그 어떤 자기가 방어하기 위해서 저걸 받았다면 이어져 있는 게 상식적으로 맞잖아요. 8월 10일부터 뭐 예를 들어서 11일까지 이어서 뭐 100몇 개를 다운로드 받았다든지 이렇게 되면 저 말이 일리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박지원 원장을 만나기 전날 집중적으로 다운로드가 돼 있고 네. 그다음에 만나고 다음 날 또 2건의 추가 캡처 캡처가 및 있고. 다운로드가 있었단 말이죠. 이렇게 본다면 결국은 박지원 원장 이 만남이 이 앞뒤의 캡처 및 다운로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라고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지금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조성은 씨가 설명하는 건 뉴스버스 측에 방어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뉴스버스 측은 7월 21일 날 처음으로 이 캡처 화면을 보내줬다고 얘기돼 있잖아요. 그럼 제보했더라고. 8월 11일이면 사실은 굉장히 시간이 지나고 있었고 뉴스버스 측이 이거 아마 보충 취재를 하고 있을 때일 거예요. 그리고 실제 보도는 9월 2일 날 있었기 때문에 또 네. 한참 뒤에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왜 하필이면 박지원 원장 그 만남 전후에 저런 일이 있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은 조성은 씨가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는 셈이죠. 부족하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권지웅 대변인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 이 논란이 사실은 이 본질을 흐리기 위해 좀 덮으려고 하는 의도가 느껴진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이제 제보자가 이것을 진짜로 상의한다고 하면 저는 제보하기 이전에 상의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것을 이미 제보한 다음이었고 그리고 그 사이에 누굴 만났든 그것 자체로 이게 비판받아야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설사 이제 박지원 국정원장과의 연계성을 다루는 것도 이 본질적 사건을 다룬 다음에 다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건 자체는 이런 거지 않습니까? 검찰과 양당의 어떤 큰 당이 유착한 사건을 드러낸 거예요. 심지어 그 당시에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누군가, 내부자였던 사람이 이것을 드러내는 데는 매우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드러냈더니 자신을 공격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그러면 이 본질을 두고 이야기 나눌 시간이 점점 더 줄어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박지원 국정원장과의 관계성을 나중에라도 밝히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 시기에 이 사람을 되게 위축시키는 방식으로 하는 게 정말로 정당한가 이렇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저 정말 소박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전혀 위축 안 했는 것 같은데. 조성은 씨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대변인 말씀에 뭐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이게 같은 프레임이잖아요. 하나는 뭔가 하면 만약에 이건 정말 가정이에요. 정말 그 국정원과 그다음에 제보자, 그 내부에 있는 휘슬블로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내부자가 같이 이야기를 해서 어떤 그 유력한 야권 대선 후보의 어떤 흠집을 내기 위해서 만약에 가는 방향이라면 이 방향도 사실은 살펴는 봐야 되는 대목이고 지금 이제 또 반대편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아니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밑에 있는 그 직원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서 자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고발을 하게끔 만드느냐 이것도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저는 뭐 대변인님 말씀에 공감하지만 똑같이 가야 된다고 봐요. 이거는 뭐 한쪽을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부분이 만약에 문제가 있어서 어떤 하나의 프레임을 세워서 야당 후보를 만약에 이렇게 그 낙마시키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공작이었다면 이거 공작이라고 말한 건 좀 죄송한데 그런 일이었다면 그 부분도 분명히 밝혀져야 되는 거고 그다음 윤석열 총장의 부분도 분명히 밝혀져야 되는데 이미 이 부분은 수사가 들어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무슨 말할 수 없지만 이 부분은 전혀 수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고발만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둘 다 동시에 같이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 건 맞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박지원 국정원장의 개입설도 공수처에 지금 고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금 윤석열 후보를 향한 수사의 어떤 시간, 속도처럼 빠르게 수사를 해주기를 바란다라는 입장을 좀 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서 함께 자 의문 사안에 대해서 조성은 씨의 입이 아닌 국정원장의 입으로 해명도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박지원 원장은 하루속히 소위 조성은 씨와의 공모 의혹에 대한 입장 정리를 해야 합니다. 즉각적으로 이런 의문의 사안들에 대해서 조성은 씨가 아니라 국정원장의 입으로 해명을 진행하십시오. 가장 경악할 만한 일은 이번 사건에 박지원 국정원장이 개입된 것으로 볼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익 제보자라고 자처하고 있는 조성은 씨와 박지원 국정원장은 국정원장 공관과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 등에서 식사 만남을 가졌고 특히 지난달 11일 두 사람이 만났던 공간은 일반인들의 출입은 허용되지 않는 공간, 즉 경호원이 배치되고 VIP만 출입 가능한 VIP 전용 공간이 아닌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취임 이후 국정원과 국정원장 공과 출입 기록을 즉각 공개하기 바랍니다. 또 8월 11일 문재인 오창회동 결제 내역을 즉각 공개해야 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가장 혐오했던 것 중 하나가 국정원 전신 중앙정보부의 정치 공작이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박지원 국정원장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조성은 씨에게 조언한 것은 전혀 없다. 지금 야당이 헛다리 짚은 것이다. 왜 이게 본질인 양 단역도 아닌 사람을 주연 배우로 만들려고 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 야당의 국회 출석 요구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나오라고 하면 가는 것인데 뭐 국정원장이 과연 뭐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활비 사용에 대해서는 국정원장이 뭐 할 수 없다, 뭐 제출 요구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입장을 좀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뭐 권지웅 대변인께서 얘기해 주셨듯이 지금 본인은 이 사건 본질의 뭐 주연 배우가 아닌데 단역도 안 되는 수준의 그런 나는 위치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주연 배우를 시키려고 해서 좀 당황스럽고 부담스럽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저거는 뭐 박지원 원장이 당장 지금 처한 여러 가지 논란으로부터 해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겠지만 여기서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듯 이제 그 전날에 많은 캡처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만일 상의할 의도가 있었으면 우리가 이제 그 박지원 원장 전화번호도 아니까 조성은 씨가 보내도 될 텐데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적인 일을 처리할 때도 보내면 기록이 남으니까 그냥 가서 만나서 이걸 보여줘야지라고 충분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은데 이렇게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일이었다면 저는 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합리적 추측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현장에서 본 건 두 사람밖에 없겠죠. 만일 봤다고 한다면은 밖에서는 그건 뭐 전달의 여지를 알 수가 없는 거니까 어쨌든 그런데 내가 조연이다. 자, 이게 여기에 이 지금 야당 유력 대선 후보가 관련돼 있어가지고 공수처가 그러니까 수사 입건해가지고 수사를 하는 이 사안에 대해서 박지원 원장이 어쨌든 직간접적으로 개입된 사안이 헛다리를 짚고 내가 조연에 불과하다. 설령 박지원 원장 입장이 맞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되면은 가장 결정적 증거들이 오염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오염된 증거를 가지고 사용되고 이것이 재판에 활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보자의 순수성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별개, 그러니까 이 윤석열 총장의 지시 여부 이런 것들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문제겠지만 그 과정에서 이것이 어떻게 정치적으로 활용되거나 이용될 수 있었다는 그런 만일의 어떤 그런 사태의 의도가 있었다면 이거는 굉장히 저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연 배우고 국회가 부르면 나가겠고 하지만 이렇게 대답을 간단하게 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박지원 원장이 최소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소상히 그리고 여기 이 앞세 윤석열 총장이 그 문제가 더 제대로 밝혀지기 원한다면 이 문제 또한 본인이 정확하게 입장을 내는 게 더 중요하지 저렇게 한 발 빼는 듯한 모습 저건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일단 박지원 원장이 얘기한 팩트는 바로 잡아야 돼요. 조연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단역도 아닌 사람이라고. 단역도 아닌 사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연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단역도 아닌 사람. 단역도 아닌 사람.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역도 아닌 사람을 주연으로 만들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어쨌든 뭐 박지원 원장을 옹호하고자 함이 아니라 이 사건의 본질은 박지원 원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주연으로 치면 김웅 검사 전 검사와 손준성 검사가 주연이지 않습니까? 이 사건은. 그래서 저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저는 되려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김웅 검사, 손준성 검사에게 묻고 그것이 개별 행동이었다라고 꼬리를 자른다던가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이렇게 이해 가능한 행동인데 지금 계속 메신저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메신저를 공격하기 위해서 박지원 원장을 이렇게 소환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되려 이 사안이 되게 국민의힘과 되게 밀접하게 있어 보이는 인상을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되려 사실은 이 사건이 처음에 드러났을 때 윤석열 후보가 타격을 받을 수도 있겠다 이런 정도 사건이었지 이것 자체가 국민의힘 자체를 흔들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거든요.
저는. 근데 이제 지금은 국민의힘 대표가 나서서 이것을 방어하고 있는 사안이 됐는데 만약에 이 사건의 내용이 일부 진실로 밝혀진다고 하면 이건 국민의힘 자체가 책임을 지게 되는 형국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서 되려 안 좋은 일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뭐 사실 지금 보면 저도 메신저를 공격하는 건 정말 잘못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메신저가 스스로 이야기를 다 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 정도의 문제라면 저는 안 올려야 되는 게 그 국정원장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 누구를 만났다고 해서 저는 어차피 뭐 텔레그램 다 안 쓰지만 올렸는 게 문제고 올렸을 때 확인해서 만났다는 게 먼저 드러났고 두 번째 지금 인터뷰로 굉장히 사실 공익신고자가 저렇게 인터뷰 많이 한 거 저 처음 봤거든요. 그럼 공익신고자가 인터뷰를 할 땐 팩트를 정확하게 그것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살들이 붙어지잖아요. 우리 뭐 원장님 그리고 뭐 어떤 곳에서 뭐 치자 그리고 이거는 사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그 이야기를 당사자가 이야기하면 사실상 이게 무슨 사고지? 이게 왜 우리 원장님이 되는 거지? 왜 우리가 배려받은 날짜가 아니지? 이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 해석 때문에 지금 정말 대한민국의 가장 그 안보를 담당해야 될 박지원 원장이 지금 저렇게 소환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사실 메신저가 저는 공익신고자로서의 좀 이렇게 본연의 모습으로 좀 돌아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기본적으로 의혹의 큰 줄기가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부분은 이제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한테 전달해서 그게 조성은 씨한테 넘어갔다는 그 고발장. 거기에 이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지시를 했느냐 관여했느냐 이게 이제 본질적인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 의혹 부분은 이거를 이제 조성은 씨가 뉴스버스에 제보하고 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장과 상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본인이 지금 대부분 이쪽 오른쪽의 의혹 부분은 본인이 거의 다 확인을 해준 셈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 정황도 나오고 이제 만나기 전과 후에 아까 뭐 캡처 다운로드 뭐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의혹 사건이 두 개가 된 거죠. 근데 하나는 우리가 무시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대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박지원 원장을 둘러싼 그 내용들이 또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 건 맞는 것 같고 조성은 씨가 박지원 원장을 8월 11일에 만난 것 그리고 하나 더 올해 2월에도 조성은 씨가 박지원 원장과 국정원장 공관에서 만났는데 이 만난 직후에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글도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설이라서 뵙고 5시간 넘게 나눴던 말씀. 굉장히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개가 되면 피 보는 쪽은 입을 다물어야 할 텐데 라는 얘기도 페이스북 글에 썼고요. 공개하면 이혼할 사람들 많은 거다라는 얘기도 조성은 씨는 페이스북에 썼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박지원 국정원장에게 들은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고 그 얘기를 그대로 옮겨 적은 것 같아 보인다는 보도들도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국정원 같은 경우에는 과거 수집한 사찰 정보를 공개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자, 정보위 야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혼할 사람 많다는 표현은 당시 비공개 정보위에서 박지원 국정원장이 언급했던 이야기가 맞다. 하지만 그 발언의 수위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정보위에서도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던 그런 표현들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정도까지 5시간 동안 공간에서 밥을 먹으면서 사찰과 관련된 얘기를 주고받을 정도였다면 이건 가깝다는 얘기고 그리고 8월 11일에 만났을 때도 지금 조성은 씨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전혀 얘기한 적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만나서 충분히 얘기를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을 또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안을 봤을 때 대부분 상식선에서 판단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관계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론하는 그런 범주를 거의 벗어나지 못하는 게 상례입니다. 자, 근데 그 지난해 2월 방문한 자리, 그러니까 사실 이걸 받은 건 지난해 고발장을 김웅현부터 전달받은 건 지난해 4월이란 말이죠. 1년이 거의 다 돼가는 시점이었는데 그럼 그때는 그걸 만약 그때 이제 만나서 5시간 동안 얘기하면서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것 중에 이걸 또 빠뜨렸을까? 그다음에 또 이것이 한참 세월이 지나서 또 7월에 또 뉴스버스 측에 제공을 하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굉장히 이 조성은 씨가 이렇게 맥락을 놓고 보면은 굉장히 이 고발장을 가지고 고민했던 흔적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공익 제보자라 그러면 작년에 했었어야죠. 작년에 이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되겠느냐고 총선이 끝나고 바로 하든가 이렇게 했었어야지 이거를 1년 가까이 묵히다가 그리고 박 전 원장 지금 페북에 나오는 얘기를 보면은 무언가 상당한 많은 얘기들이 긴밀하게 오고 간 것으로 보여지고 본인도 거기에 대한 내밀한 이야기를 들은 걸로 추정되는 지금 글들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전달했으면 기록에 남을까 봐 많은 양의 자료를 다 캡처받아 보여주고 상의했을 거라는 추론도 저는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성은 씨는 자꾸 말이 이렇게 앞뒷말이 바뀌는데 한번 정리해서 정확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박지원 국정원장은 일단 우리 국가정보기관의 수장입니다. 여기 우리 국가정보기관의 수장이기 때문에 그가 움직이는 국정원이 여러 가지 의혹을 받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그건 그 위치에 있는 수장으로서 굉장히 저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보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여기에 대해서 짤막짤막하게라도 소명을 하고 국회에서 비공개라도 소명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권종 대변인, 이 지금 추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전 조성은 씨를 잘 모르지만 근데 그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추측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튼 다시 본질로 돌아오면 조성은 씨가 제보한 그러니까 김은검 의원에게 전화를 받았고 대검 민원실에 제출하라고 했다. 근데 그걸 듣고 사실 내가 대검에 갈 급이 아닌데 망설였고 그리고 손준성은 사실 캠프 일원이라고 생각했지 검사할 거라고 생각 못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쨌건 이제 제보자가 어떤 내용들은 숨기고 말해야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제보된 내용이 더 취재되고 다루어져야 되는 게 저는 지금으로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말씀하신 의혹들의 요소들이 드러나면 그것 또한 더 밝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본질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주장을 지금 오늘 시종일관 하고 계신데 어쨌든 현안에 대해서도 좀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계속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조성은 씨는 지금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박지원 국정원장과 전혀 얘기한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도 지금 들려드릴 것이고 그리고 윤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만났을 때 둘만 만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더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도 함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절대로. 일단 제가 대표님한테 시시콜콜 상의 드릴 일도 없고 정말 안부 정도만 묻고 제가 누구 말을 잘 듣거나 상의를 하지 않는 성격입니다. 내용 자체도 상의한 바가 없는데 사실은 이런 의혹 자체가 굉장히 바보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저는 저에 대한 정치 공작을 함께 상의하고 논의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뿐 아니라 그걸 바라본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조성은 씨는 만남에 동석자가 없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어떤 근거로 성명 불상자를 고발 대상에 포함시켰는지. 저도 당과 캠프에서 들었는데 그 자리에 동석자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하면은 동석자의 신원이 특정되지 않겠냐 해서 고발장에 동석자도 넣었다고 그런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자, 한 사람이 더 있었다라고 지금 윤 전 총장은 얘기하고 있는데 조성은 씨는 또 아니다, 두 사람만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당시에는 많은 경호원들이 있었다라고 언론 인터뷰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윤 전 총장 측에서는 제3의 인물까지 포함시켜서 어제 공수처에 고발했거든요. 좀 들리는 바들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좀 들어보셨습니까? 아니 경호원이 있다면 경호원은 그 룸 밖에 있었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그 방 안에 누가 있었냐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윤 전 총장도 본인이 확인한 얘기가 아니고 당과 캠프에서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마 캠프에 누가 이제 제보를 했을 가능성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사실은 정치권에서는 구체적으로 누구누구다 이렇게 이름까지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죠. 지금 박지원 원장, 그다음에 조성은 씨 다 둘만 있었다고 지금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제3자가 누가 있었느냐 이거를 어떻게 확인할까? 근데 이제 윤 전 총장은 지금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라고 얘기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 호텔에 드나드는 CCTV라든가 아니면 그 호텔이 그 식당에 갔으니까 그 식당의 지배인이라든가 이런 사람은 이제 기억이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사하려는 노력이 있으면 혹시 드러날 수도 있겠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나머지 두 사람이 지금 다 부인하고 우리 둘만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리고 아마 확인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 뭐 CCTV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증언들 이런 것 좀 취합해 보면 수사해 보면 나오는 부분 쉽게 뭐 나올 것 사실 같긴 뭐 내부 고발자가 있으면 쉬운 거죠. 그 사실 정확하게 받는 사람은 그 음식점에 있는 출입을 했는 그 앞쪽에 서가 있는 사람은 분명히 알고 있을 거예요. 특히 네. 뭐 우리나라의 최고의 안보 수장이 만약 움직였을 때 아까 경호원이 같이 움직였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경호원이 같이 움직이는 그런 사람의 동선을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몰랐을까? 그 사람과 만나는 사람을 전혀 몰랐을까? 그거는 아닌 듯해요. 다만 그분들이 이제 과연 저 정언을 설지 안 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부분도 조금 불편한 거예요. 아니 그렇게 국정원장의 일거수일투족은 당신의 개인적인 어떤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국가와 같이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경호원이 저렇게 붙어서 같이 경호를 해주시는 건데 경호를 하는 건데 그 자리에 만나는 사람이 이제 특별한 뭐 국가와 관계되는 사람이 아닌 조성은 씨를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그 부분도 조금은 어색하고 불편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야당에서 국민의힘 측 그리고 또 윤석열 검사총장 캠프 측에서는 3명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 사람이 나오면 만약에 있다면 또 다른 국면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정원장을 보고 또 국회 출석해서 얘기하라고 하는데 어떤 일들이 좀 벌어지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검 감찰부장에게 직접 전화해서 공익신고 의사를 밝혔던 이 조성은 씨가 어제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이 시점에 공익위에 또 공익신고자를 신청한 이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권지웅 대변인, 이 이유는 어떻게 좀 저도 뭐 공익신고자가 어떤 보호를 받는지 그리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임명되는지 잘 알지 못해서 자세한 건 모르겠으나 그냥 이제 그분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지금 고발당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조치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신변 보호는 이제 뭐 되는 걸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본인이 다 공개를 해버려 가지고 신변 보호는 좀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이게 권익위법을 정확히 좀 보시면 되는데 공익신고와 공익신고 보호자는 달라요. 공익신고는 국회의원에 해도 되고 그다음에 뭐 저 수사기관에 해도 되고 권익위에 해도 되는데 신고를 하는 거는 가능해요. 신고를 하는데 이 신고받은 사람이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저희 회사의 비리를 신고를 했어요. 네. 그럼 공익신고자예요. 네. 공익신고자인데 저희 회사로부터 제가 불이익을 받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제가 서울에 근무하고 있는데 저를 갑자기 지방으로 보내는 거예요. 보내면 제가 권익위에 공익신고 보호 요청을 하는 거예요. 보호 요청을 하면 권익위에서 이제 우리 회사에 오는 거예요. 회사에 와서 왜 성재현을 왜 저 부산으로 뭐 아니면 지방으로 왜 보냈느냐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없으면 이 사람을 다시 원상 회복시켜 주는 것. 즉 서울에서 다시 근무하게끔 만드는 걸 공익신고 보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조성은 씨는 외부 사람이잖아요. 네. 외부 사람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공익신고만 하고 공익신고 보호가 필요 없었는데 방금 대변인이 말씀 주셨다시피 이제 고발을 당하다 보니까 그 고발을 당했을 때 기타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보호 조치를 받아야 하겠다라고 이제 신청을 했는 거고 권익위에서 최종적으로 이 사람은 권익신고 보호자다. 라고 결정을 내리면 그때 뭐 권익위에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그 권익신고자를 우리가 판단한다 그러잖아요. 네. 보호자라고 만약에 권익위에서 결정하면 이 사람은 진짜 공익신고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보기엔 조성은 씨가 그 이제 대검 감찰부 한동수 부장에게 이제 했다는 거잖아요. 네. 만났으니까 본인이 이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 여러 가지 말이 바뀌긴 하지만 그거가 믿을만해서 했다는 게 이제 그 얘기인데 이게 정치적으로 논란을 빚으니까 본인이 뒤늦게라도 권익위에 해서 이 논란에 자기가 좀 빠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권익위에 한다는 게 원래 원칙이라는 걸 뒤늦게 알았을 수도 있고 그러면서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무언가 좀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완책으로 저는 권익위에 후속적으로 신고를 했다고 봅니다. 근데 이건 별로 의미가 없는 게 이미 이 사안 자체는 이제 공익을 넘어서 이제 물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우리 사회가 지금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본인의 그다음에 이제 박지원 국정원장의 만남과 별개로 만남을 했기 때문에 두 사안 자체가 이제 별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번 행위는 상당히 저는 본인이 논란을 잠식하기 위한 정치적 행위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권익위가 받아줄까요? 이거는 권익신고자니까요. 권익신고는 됐고 저 권익신고는 그거는 감찰에 신고했더라도 권익신고자는 맞으니까 권익신고 보호 요청을 하면 권익위에서는 권익신고자로서 보호를 할 필요성이 있느냐를 검토하겠죠.
그래서 얼마나 걸립니까? 그 보통 그거는 뭐 그 권익위에서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 아마 신속하게 하지 않을까. 예. 그 과거의 사례를 보면 뭐 추미애 전 법무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 한 60일 뭐 68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신재민 전 사무관이나 네. 뭐 이런 사람들은 대략 한 뭐 40일 내지 50일, 그래서 뭐 2달 정도 뭐 이렇게 걸린다고 하니 그게 조사 절차입니다. 이 사람을 공익신고자로서 과연 보호할 가치가 있느냐? 그게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보면 그걸 조사하도록 돼 있고요. 그리고 이러이러한 사안이 있을 때는 이 조사를 중단할 수 있는 또 사유가 쭉 적혀 있어요. 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개 그 한 2달 내지는 뭐 한 2달 한 안팎 정도 안팎으로. 대략 조사가 그 정도 걸리지 않겠는가 이런 짐작이 가능하죠. 알겠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공익신고자와 관련해서 윤 전 총장은 지난 8일에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공익신고자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언론 제보를 먼저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이거를 인터넷 매체에다가 제일 먼저 제보했다고 하는 사람 여러분 전부 다 알고 계시죠? 그 사람의 신상에 대해서. 여기 계시는 분들 아마 전부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공익제보자가 됩니까? 그리고 검찰이라는 데가 엄정하게 조사하는 데지 요건도 맞지 않는 사람을 언론에다가 제보하고 다 공개한 사람을 느닷없이 공익제보자로 만들어주는 그런 기관입니까? 자, 공익신고자가 될 수 없다라고 윤 전 총장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공익신고자로 인정을 해줄 수 있는 권익위는 어떤 입장인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자, 전현희 위원장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검은 대검에서 수사 절차 내부에서 이 제보자를 비밀을 보장하는 그런 이제 조치를 한다고 했잖아요. 네. 이는 권익위의 보호 조치가 신청이 되지 않은 이상 대외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다만 예. 권익위가 향후에 보호 조치를 개시를 하게 되면 신고했던 시점으로 이 보호 조치의 효력이 발동합니다. 소급 적용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나중에 권익위가 공익신고자의 맞다라고 하고 보호조치 개시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지금 전현희 위원장의 목소리는 들으면 어쨌든 권익위가 조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뉘앙스로 들리긴 합니다. 소급 적용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언론 제보하면은 공익신고자 안 됩니까? 정확하게 제가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롯데 뭐 특정 어떤 빌딩에 들어갔는데 빌딩에 제 계단에 딱 올라가니까 계단에 뭐 적치물이 만약에 잘못되어 있잖아요. 네. 그럼 그걸 공익신고하는 건 공익신고가 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TV조선의 특종으로 단독으로 오늘 저녁에 그걸 밝혔는 거예요. 특정 빌딩에 그 계단에 위험한 물건이 적체되어 있다라는 걸 딱 제가 듣자마자 제가 그걸 가지고 공익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론에 나와 있는 내용과 제가 공익신고하는 게 똑같잖아요. 이때는 공익신고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에 나와 있는 어떤 특정 기관의 불법을 제가 딱 인지를 해서 그 인지한 내용 그대로 공익신고를 하면 그건 공익신고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이상은 그건 공익신고가 되면 안 되잖아요. 공익신고하면 보상금도 주고 이러는데 언론에 나와 있는 상황을 공익신고하면 안 되는데 이거는 언론에 나와 있는 상황을 조성은 씨가 그대로 받아가지고 공익신고를 했는 게 아니라 이건 자기가 갖고 있는 사실을 언론에 보도를 했는 어떤 특정 인터넷 매체에 보도를 했는 거기 때문에 이 자체로는 그 권익위법에서 언론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했는 경우엔 공익신고가 안 된다는 거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뭐 해석하기 또 나름일 예. 수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성은 씨를 보고 이런 가운데 여권에서 공익신고자라고 보호했던 윤지호 씨가 떠오른다는 야권의 주장도 나왔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대통령의 특별 지시로 10년 전 장자연 사건의 재수사가 거론될 때 윤지호 씨가 갑자기 증인으로 나타나자 민주당 중진 의원이 의인으로 띄워주고 또 그러다가 한순간에 거품이 빠지고 사기극으로 결말이 났다. 자, 사건 내용은 다르지만 두 사람이 나이도 비슷하고 황당한 언행에도 민주당 의원들이 정치적 가치 때문인지 앞다투어 주는 것도 비슷하다. 결말도 그럴지는 사기극으로 끝날지는 뭐 두고 볼 일이다라고 석동현 변호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2년 전 윤지호 씨가 고 장자연 씨 사건의 유일한 증인을 자처했고 또 안민석 의원이 윤지호 씨가 공익신고자라며 국회로 부르기도 했는데 그때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외롭게 싸워온 윤지호 씨를 우리 여야 국회의원님들이 오늘 국회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우리 의원님들이 윤지호 씨의 이 진실을 향한 이 투쟁을 외롭지 않도록 저희들이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잘 지켜드리도록 그렇게 하자는 취지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살면서 뵙지 못하는 분들이신데 제가 뭐라고 이렇게 발벗고 나와주신, 솔직히 와주신 것 자체도 굉장히 용기가 필요하셨을 텐데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석동현 변호사의 글 어떻게 좀 보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글쎄요, 일단 그러니까 여권에서 공익신고자 이렇게 해서 추켜 세우고 네. 그렇게 지정을 했던 부분, 그다음에 그 부분 관련해서 비호했던 부분, 네. 이런 게 이제 구조가 똑같아요. 근데 이제 일단 증거라는 부분에서는 지금 윤지호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이 증인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추가적인 증거를 내놓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이 경우에는 이제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캡처한 화면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조작이냐 아니냐 뭐 이런 논란이 있지만 현재까지의 대체적인 조사로 보면 그게 조작된 것 같지는 않다. 뭐 지금 이렇게 이제 네, 오늘 네, 아침 네. 보니까 공수처에서 그렇게 밝힌 걸로 네. 전화번호가 손준성 검사하고 일치한다. 네. 그렇게 동아일보 보도에 나왔더군요. 그런 내용들을 보면 증거상의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구조는 비슷하다. 그러니까 그럼 결말은 윤지호 씨 경우에는 뭐 완전히 사기극처럼 끝났지 않습니까? 네. 이 결말은 이제 조사를 좀 더 해봐야 되겠죠. 지켜봐야겠죠. 권정 대변인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지금 단계에서 그렇게 이제 윤지호 씨랑 연결시키는 건 조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렇게 결론이 날지 안 날지는 저도 알 수 없습니다만 지금은 그렇게 볼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주장이 정말로 사실인지 아닌지 중심으로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어제 보도를 해드리면서 한 가지 좀 바로잡을 게 있어서 좀 잠깐 짚고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자, 공수처의 그 여권 보좌관 출신의 검사가 있는데 그 검사가 지금 이 사건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의 담당 검사가 됐다라는 보도가 어제 조선일보에 있었습니다. 그 보도를 또 저희가 인용해서 보도를 해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수처가 입장을 냈습니다. 자, 고발 사주 의혹 수사의 주임 검사는 그 김숙정 검사라는 그 여권 보좌관, 의원 보좌관 출신의 검사가 아니라 최석주 부장 검사라고 정확히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수사팀의 일원인 그 김 검사의 개인 이력이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또 개인의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입장을 공수처에서 밝혀왔기 때문에 그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지금부터는 고발장 작성자가 누구인지를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전히 작성자는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손준성 검사가 작성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조성은 씨는 작성자가 손준성 검사가 확실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프로필 사진이 그러면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거기서 그러니까 손준성 보냄이라고 하는 것과 지금 손준성 검사의 그 텔레그램 프로필 사진이나 이런 게 지금 겹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겹치는 정도가 아니라 저는 손준성 검사 연락처가 없습니다. 어떤 뭐 법조 기자님은 갖고 계셨겠죠. 제가 이제 그 링크를 보냈을 때 봤는데 손준성 검사 그 번호가 이미 있는 걸로 뜨는 겁니다. 동일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다들 그 번호가 있던 사람들은 이거 본인이 맞네. 단순히 사진의 동일성이 아니라 연락처나 이런 개인정보 동일성 가지고 확인을 한 거죠. 자, 그런데 공수처는 작성자가 이제 손준성 검사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단정 지을 수는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압수수색 영장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손 검사가 다른 사람을 시켜서 여당 의원 고발장을 작성시킨 혐의가 있다.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손준성 검사가 작성했다라고 공수처는 단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결국 여기서 이제 다른 사람을 시켰다면 그 사람은 누구인가 또 제3자가 등장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건데요. 자, 최수영 교수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되면 또 사안이 또 달라지죠. 손준성 검사는 이렇게 되면 단순히 그냥 전달한 사람에게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만든 사람도 따로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손준성 검사가 그러면 이제 직권남용을 또 한 게 되겠죠. 만약 시켰다면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는 그 전에는 손 검사가
직접 윤석열 총장의 측근이기 때문에 그 지시를 받아서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과의 관계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여권이 이렇게 공세를 펼치고 또 수사가 진행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송 검사가 단순히 자기는 시켰던 것에 불과해서 이것을 받아서 넘긴 사람에 불과하다면 이거는 이제 검찰 내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 이런 이제 논란은 되겠지만 손준성 검사의 직권 남용으로도 끝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공수처가 어느 정도의 정보력과 어떤 수사의 증거를 가지고 이렇게 그 압수수색 영장할 때 이것을 기재했는지 저는 사실 이 문제가 만일 좀 더 사실로 좀 밝혀진다면 사건의 국면도 조금 좀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윤 전 총장과의 연관성을 좀 우리가 어떻게 좀 봐야 되는데 요게 손 검사가 지시자가 된다면 연결고리가 좀 끊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안 그래도 전화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이거 그냥 제가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손준성 검사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동정범이 돼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같이 의사를 합치해서 사실 두 사람이 같이 의사 합치해서 이거는 네가 작성하지 말고 밑에 있는 연구관에게 작성시켜라. 라고 했으면 두 사람은 같은 공동정범이 되면 여전히 묶여일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는 거죠. 하지만 그건 전혀 증거가 없는 거죠. 전혀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그 손 검사가 지금 제가 봤을 때 아까 우리가 이걸 뭐 공작 사주라고 얘기하잖아요. 아까 뭐 교수님 말씀 주신 대로 기본의 원칙이 그 공작을 할 때는 부스러기를 남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런 고발장을 줄 때도 텔레그램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직접 가죠. 직접 가서 확인하는 건데 그 손준성 검사가 밑에 있는 대검에 있는 연구관한테 이걸 다시 시킨다? 그럼 또 하나의 부스러기가 또 남는 건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게 뭐 검찰청에서 해야 될 직권의 범위에 완전히 벗어나는 그래서 직권 남용이 아예 안 될 건데 법리적으로는 그런 어떤 검사가 해야 될 일이 아닌 것을 자기가 아닌 검찰총장이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가 그걸 받아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검사에게 이 일을 시킨다? 제가 알고 있는 공무원 사회에서는 굉장히 좀 생경한 일입니다. 어떻습니까? 글쎄요. 아니 저도 그 생각이 비슷해요. 근데 여기에서 이럴 수는 있죠. 윤 당시 검찰총장이 손준성 검사한테 시켰는데 손준성 검사가 또 그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있는 다른 검사한테 시켰다. 이럴 수도 있거든요. 비슷한 얘기네요. 그럴 수도 있는 건데 그거는 이제 그 관계들이 다 입증이 돼야 돼요. 지금 손준성 검사가 썼느냐 안 썼느냐는 것도 지금 제대로 입증이 안 되고 그 휴대전화도 지금 제대로 못 풀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갈 길이 좀 요원하고 더군다나 뉴스버스에서 보도한 것을 보면 거기는 이제 윤석열 검찰 이런 제목 아래 보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다 여기에 라는 식의 뉘앙스로 계속 보도를 했는데 사실 그 증거는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결국 앞으로 이제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과정에서도 손준성 검사가 어떤 것이다라고 정확하게 입을 열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벽에 부딪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일단 지금 이 사안의 본질 이야기를 계속 드려서 좀 죄송하긴 한데 아무래도 좀 중요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본질이지 않습니까? 네, 누가 네. 썼는지. 그러니까 이제 어쨌건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이 당시에 이제 정당에게 보냈다는 게 일단 좀 더 확인되는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근데 거기엔 실명 판결문도 있었고 고발장도 있었는데 그 고발장을 누가 썼느냐는 되게 중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손준성 검사가 아니었다 손치더라도 그것만으로 지금 그와 그 손준성 검사와 연결된 어떤 지점이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손준성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었고 또 조성은 씨도 그렇게 얘기를 쭉 해왔었는데 공수처의 압수수색 영장 내용에는 다른 사람을 시켰다 그런 작성시킨 혐의가 있다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혹시 또 제3자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손 검사는 여전히 지금 본인이 작성했다는 것과 그리고 또 김웅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것까지 거듭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나온 상황으로 볼 때는 최소한 손 검사가 누군가에게는 전달을 했다는 것은 사실인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자, 과연 누가 고발장을 썼는지 일단 수사가 좀 진행되는 걸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또 꽤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는 손준성 검사가 추미애 전 장관 사람이라고 주장하는데 전임 총장과 손준성 검사와의 관계는 매우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손준성 검사가 고발장의 내용이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의 명예가 훼손되었다. 윤석열 총장의 동의나 지시 없이 이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핵심적인 수사 대상입니다. 대체로 범죄의 동기는 뭐 규명하려고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자, 특별한 관계였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 또한 윤 전 총장과의 연결고리를 좀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해석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 박범계 장관에게 굉장히 부적절해요. 왜냐하면 예단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나 법무장관이면 지금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엄정한 수사가 될 수 있도록 지휘 감독을 하거나 혹은 내가 지켜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마치 윤석열 총장과 지난번에도 이야기할 때도 뭔가 이 고리가 있는 것처럼 듯한 얘기를 해가지고 많이 의혹을 자꾸 낳게 하고 있는데 좀 법무장관이라 그러면 좀 최소한 보다 본인은 지금 민주당 의원이라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그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보다 더 가치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 사건을 좀 다뤄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수사 상황 좀 계속 예의주시하도록 하겠고요. 관련 새로운 소식이나 또 속보가 나오면 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정치권 소식 가겠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이 지금 전국을 덮은 가운데 국민의힘 1차 경선이 시작됐습니다. 후보들은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서 핵심 당원들이 많은 영남 지역을 적극적으로 공략했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작년, 재작년부터 이 정권이 저를 쫓아내기 위해서 뭐 갖은 억지를 다 쓰고 했지만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으로 제가 여기까지 왔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지지를 해주실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TK는 대한민국 70년 성취의 역사의 중심에 있었고 선진국 시대의 진입에 그동안 우리 TK의 땀과 노력이 뒷받침이 되었다. 대구 신공항을 박정희 공항으로 이름 짓고 가덕도 신공항은 김영삼 공항으로 이름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제 진심을 우리 시도민들께서 알아주실 때까지 와서 만나고 소통하고 대화하고 또 설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구 지역, 경북 지역의 주민들 모두 힘을 모아서 여러분들의 염원, 정권교체 반드시 이뤄내고 새로운 나라, 더 밝은 미래를 가진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데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자, 1차 경선을 통해서 압축되는 후보의 수는 모두 8명입니다. 8명. 현재는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두 후보가 있는데 바로 윤석열과 홍준표 이렇게 두 후보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 지금 9월 둘째 주만 보겠습니다. 18%. 그리고 홍준표 후보 상승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24%나 됩니다. 지금 6%포인트 차이고 오차범위 내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홍준표 의원이 얘기했던 골든 크로스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여야 후보들의 합했을 때 어떤지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25%, 윤석열 17%, 홍준표 13%, 이낙연 12%, 그 뒤를 최재형, 안철수, 유승민, 추미애 등등 뒤를 잇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앞서 처음 보여드렸던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지금 윤 전 총장의 흐름은 하락세, 그리고 홍 의원의 흐름은 상승세입니다. 그래서 과연 내일 발표가 될 그 1차 결과에서 누가 1등 할 것인가가 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그렇죠. 아니 그거는 근데 여론조사가 80%고 이제 당원들 투표가 20%. 그것도 물론 여론조사로 하지만 거기는 이제 권리당원들이기 때문에 그 뭐 민주당 지지자들은 못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20%. 근데 지금까지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압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역선택 논란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 비중이 80%나 되기 때문에 지금 여론조사에서 역선택 논란 또는 뭐 청년층의 그 홍준표 후보 지지 뭐 이런 것까지를 다 감안하면 지금 1, 2위를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나 적어도 당원들한테는
아마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앞서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본선 경쟁력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응답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좀 감안해서 투표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뭐 권지웅 대변인은 어떻습니까? 저도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예측이 잘 안 돼서 궁금한 건데,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15일 날 내일 발표를 하니까 그때까지는 윤석열 후보가 더 앞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 근데 추석 이후에는 정말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2차 경선, 3차 경선으로 갈수록 여론조사의 비중은 낮아져요. 줄어드니까. 그렇죠. 예. 그 부분이 이제 감안해야겠죠. 예. 전 제가 예측하면은 윤석열 후보가 좀 근소하게 앞설 것으로 봅니다. 근소하게.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좀 긴장감을 갖는 확실한 게 되고, 아마 홍준표 후보는 더 자신감을 갖는 그 정도에 나올 것으로 보는데, 다만 여기서 제가 짚고 싶은 거는 그 디테일한 여론조사 수치를 좀 봐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어디, 지역이 어디, 이런 것의 계층, 연령, 이것을 면밀히 분석하고 2차를 대비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1차에서 만약에 홍준표 후보가 1등을 한다면 아마 정말 재미있는 승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 어쨌든 2차, 3차 투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1차 투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좀 쏠리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그런데 윤 후보의 지지율 하락세 원인을 국민의힘에 조기 입당한 것 때문이라고 분석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입니다.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자기 캠프에 대한 변화를 갖다가 치러보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뭐 캠프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15년 전에 설치된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지난 4월 달인가 3월 달에는 이미 그런 거지. 아마 거기에 파리떼가 잔뜩 모였을 거란 말이야. 응? 그 파리떼를 제대로 정리를 못하면은 소기의 목적 달성하기가 힘들 거라고 그랬는데, 결국은 그 파리떼에 둘러싸여 가지고 지난 한 5개월 동안을 갖다가 거기서 지금 헤매온 것이 지금 윤석열 총장의 오늘날 현주소가 아닌가 이렇게 봐요. 자, 신재현 박사님, 일단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그래 내 말 안 듣고 일찍 들어가 버리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좀 기다렸다가 좀 외곽에 있다가 들어갔어야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종인 위원장의 전체적인 말씀을 다 이렇게 보면 윤석열 후보에게 들어가지 말라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메시지를 주셨어요. 들어가면 그 후보자 중에 그냥 같은 후보자 중에 한 사람이 되지 절대로 윤석열 후보를 더 강하게 보호할 수 없다. 그럼 안에 들어가면 계속 싸울 수밖에 없는데, 바깥에서 어차피 윤석열 그 후보가 안에 들어가서 큰 사람이 아니라 바깥에서 큰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면 바깥에서 더 커서 들어가면 되는데 왜 그래 빨리 들어갔을까? 그 부분에 대한 의심이 의구심이 계시는 거고, 그래서 지금도 윤석열 캠프에서 이거를 브레이크 스루를 이걸 통과하지 않으면, 지금 이 상황을 그 윤석열 그 후보자가 이걸 통과하지 않으면, 끊어내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여기에 휘말릴 수 있다, 이런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 경선 이야기 할 텐데요.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결국 경선 후보직을 내려놨습니다. 사퇴를 하게 결정을 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평당원으로 돌아가 하나 되는 민주당,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백의종군하겠습니다. 나라와 국민과 당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갚겠습니다. 호남 경선 전에 사퇴를 하신 건데, 이게 나름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배려다 이런 시각도 있는데. 저는 민주당을 사랑합니다. 저의 결정은 민주당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 결정입니다. 권지웅 대변인님, 일단 정세균 전 총리가 중도 하차 결정했습니다. 어제 좀 깜짝 놀랄만한 속보이긴 했는데, 자, 그다음 행보가 궁금합니다. 과연 정 전 총리를 향했던 그 표심은 어디로 갈 것인가? 전망을 좀 해보시겠습니까? 안 그래도 그 캐릭터가 겹치는 분은 이낙연 후보가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뭔가 안정감이나 이런 것들을 주기에는. 근데 이제 어쨌든 호남에서 이제 그 표심이 글로 갈 것인가 아닌가는 좀 지켜봐야 되는 것 같고, 네. 호남에서 어쨌건 되는 후보를 좀 더 밀어주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래도 이낙연 후보와 좀 더 가까워 보이는 정세균 총리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그쪽으로 갈 수도 있어서 이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25일 날 이제 호남에서 이제 되는 건데. 그렇죠. 결과 발표가 되는데 그 잘 아시다시피 이제 호남은 흔히 전략적 투표를 한다. 네, 뭐 네, 이렇게 네.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보면 이제 오히려 관심은 그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뛰어넘을 가능성은 저는 뭐 별로 없다고 보고 개인적으로. 거기서 이재명 후보가 거기서도 과반을 확보할 것이냐. 왜냐하면 이낙연 후보가 의원직을 사퇴를 했단 말이죠. 아직 처리는 안 되고 있지만 네. 그 사퇴한 이후에 지지율이 꽤 올랐다는 결과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저기서 네, 네, 들리고 네.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호남 표심 거기에다가 정세균 후보의 사퇴까지 이렇게 겹치면은 거기서 약간의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재명 후보의 과반 확보는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전망은 일부 있어요. 네네네. 근데 저보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보라고 한다면 대세가 이미 기운 것 아닌가. 왜냐하면 이쪽 중부권과 그 대구 경북까지 합쳐서 총 선거인단의 3분의 1 정도가 지금 이미 투표를 해서 저 과반을 확보한 거거든요. 이재명 네, 후보가. 네, 네. 그러니까 호남이 굉장히 중요한 건 사실인데 그리고 거기도 대세를 거스를까 과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짧게 네, 저는 어쨌든 호남 경선을 앞에 두고 사퇴한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상당히 어쨌든 판도 변화에 좀 출렁거릴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저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신통방통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신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